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2015년 하반기 어머니 기도의 9번째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요, 우리나라 정신분석에서 최고의 권위자이신 이무석 교수님께서 오늘 나오셔서 자녀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부모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가지는 시간이 되도록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박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나는 정신과 의사 된 지가 40년이 넘었습니다. 환자 많이 왔네요. 예, 정신분열 환자도 많이 보고 우울증 환자들, 뭐 신경성으로 막 배탈 나고 머리 아프고 그런 환자들 보고, 그리고 의과대학 교수 생활도 30년 했어요. 논문도 한 150여 편 썼고. 근데 제가 주로 이제 처음에 정신과 의사가 되고 교수 되면서 주로 이제 관심을 가진 것이 뭔가 하면, 어떻게 사람이 정신병에 걸릴까? 그 원인을 알아야지 치료를 하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정신병에 걸릴까? 그게 제 주된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막 팠죠. 그래갖고 딱 하나를 찾아냈어. 아, 이거구나. 이것 때문에 정신병이 걸리는구나. 그리고 찾아냈어. 그게 뭐냐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이게 사람이 몸이 시달리면 병이 걸리잖아요. 몸이 시달리면. 그러듯이 스트레스 때문에 마음이 시달리면 정신병이 오더라고. 예. 마음이 시달리면 잠 못 자고 막 먹도 못 하고, 사람들이 모두 나를 싫어할 것 같고 막 그러다가 정신병이 오더라고. 아, 이거구나. 그래서 이제 환자들이 오면 당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그 뭔가 스트레스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걸 찾아봅시다.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해요. 그러면 이제 나를 믿고 마음을 더 열고 다 이야기를 하면은 좋아져. 내가 재미를 톡톡히 봤어. 환자가 좋아지니까. 딴 사람들을 만나면 맨 약이나 주고 그런데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스트레스가 발견이 되면 그것을 이제 처리를 하거든. 마음이 이제 포기할 건 포기하고, 기다릴 건 기다리고, 누구한테 의지할 건 의지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음에서 정리를 하면 좋아져. 그리고 나한테 치료를 받으려면, 예약을 하려면 1년 반씩 기다렸어요. 기다리다가 나서본 사람도 많아. 저절로 나서보라 그냥. 근데 이제 날이 갈수록 이제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경험이 쌓이는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똑같은 스트레스인데 여기서만 강의하면 이쪽에 소외감 느껴. 똑같은 스트레스인데 어떤 사람은 병이 오는데 어떤 사람은 병이 안 와. 뻔뻔하게 잘만 살아. 왜 이런다냐? 뭐가 원인일까? 이것을 알게 되면 정신병을 예방을 할 수가 있겠다. 똑같이 스트레스를 가령 여성들이 이제 그 정신과에 많이 와요. 여성들이. 근데 그 여성들의 스트레스를 내가 보니까 제일 많은 스트레스가 남편이 바람 피운 거다. 남편이 바람 피운 것이 스트레스가 제일 많아. 요 인간들이 속 없는 짓거리들을 해갖고 부인들을 그 고생시키더라고. 예. 근데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요 정신 분열이 와버려요. 부인이 그 정도로 이게 스트레스가 엄청나거든. 예. 정신 분열이 와. 막 그래갖고 저 굉장히 추운 날 막 그렇게 교양 있는 그 부인이 그 빨가벗고 25분 걸어가고 언니 집으로 가와. 언니 집으로. 그 언니가 띵동해서 나와본 게 동생이 빨가벗고 오돌오돌 떨고 있거든. 근데 그냥 언니를 팍 밀쳐불고 가서는 그냥 형부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 정신 분열이 오니까. 그래갖고 정신과에 나한테 데리고 왔더라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근데 이제 한 달간 입원하고 좋아졌어. 지금 잘 살아. 걱정 말아. 어쨌든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병이 안 걸리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게 궁금해서 나는. 이것을 알면 정신병을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생각을 했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여자 환자가 한 사람 왔어. 남편하고 같이 와서 30대 여성인데 남편하고 같이 왔어요. 굉장히 우울증이 심하더라고. 그래갖고 막 무기력해지고 걷도 못하고 체중도 10kg가 빠지고 먹들 못하니까 뭐 그냥 가슴은 우둔거리고 잠은 못 자고 막 이게 우울증 걸려본 사람 아니면은 그게 얼마나 지독한 것인지 몰라요. 이게 지독합니다, 사람이. 이 환자들 내가 치료해놓고 나면 환자들이 나한테 그래요. 교수님, 저 지옥 갔다 왔어요. 그렇게 지독합니다, 이것이. 근데 그런 환자가 왔어요. 와서 이제 남편하고 둘이 앉았는데 내가 이제 또 물어봤죠. 뭔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부인이 옆에 남편을 쫙 나한테 대답을 안 하고 남편을 쫙 노려보는데 아이고 그 시선이 보통 무서운 시선이 아니요. 뭔 일 있어? 그런 때는 이제 남편을 내보내요. 밖에 나가 계시라고. 그리고 이제 뭔 일 있었어요? 그러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솔솔솔솔 하더라고. 어느 날 아침에 남편이 사업가요. 돈을 잘 벌어요. 30대 성공한 사업가예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자기가 침실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남편이 거실에서 누구하고 핸드폰을 하다가 얼른 끄더래요. 근데 이 핸드폰 끄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다정한 친구하고 전화하다가 끊는 속도하고 숨겨둔 여자하고 전화하다가 끊는 속도가 달라. 이거 아는 사람은 다 알아. 이거 수상하거든.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화장실에 간 사이에 리다이얼 재발신을 눌러버렸어. 그래갖고 여자가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꼬리가 잡혔네. 남편이 이제 싹싹 빌고 그냥 사업상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그런 룸사랑 아가씨라고 그러고 이제 근데 여자가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똑같이 볼 것이 아닌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까지 주면서 바람 피는 남편이 있고 정은 안 주고 그냥 육체적 욕구 처리만 하는 남편 바람 피는 게 있어. 근데 여성들한테는 정까지 주면 이것은 이제 굉장한 분노가 일어나죠. 하지만 어쨌든 그런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그 욕구 처리를 하는 그런 대상이라고 그래 남편이. 그러면서 이제 싹싹 피니까 사업상 어쩔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용서를 해줬어. 근데 이제 여기는 머리로는 용서가 되는데 여기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Head knowledge, heart knowledge가 있거든. 머리로 아는 지식과 마음으로 아는 지식이 있듯이 인간이 이래서 복잡한 거예요. 용서를 해줘도 여기는 용서해줘 여기가 용서가 안 되니까 막 자꾸 잡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남편이 안 보이면 막 어디 가서 어떤
X하고 뭔 짓을 하고 있다냐, 막 별의별 나쁜 상상들이 막 떠오르는 게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우울증이 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평소에 하던 식으로 이제 이쪽에도 또 평소에 하던 식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찾았잖아요. 스트레스를 찾았으니까 이제 같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우울증 환자들한테 이제 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이제 아침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라.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새벽 기도를 다니라. 새벽 기도에 다니면 빨리 좋아져요. 그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이 우울증에는 참 효과가 있거든. 그리고 하루에 3가지씩 감사할 일을 생각해라. 그런 거. 감사한 일을 숙제를 내요. 하루에 3가지씩 감사할 일을. 그래갖고 일주일 후에 오면은 감사할 일 말해보세요. 그러면 그 우울증이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사람 죽었는데. 그런 게 그래도 숙제를 해야 되는 게, 어떤 환자는 이북이 안 쳐내려와서 감사하다고. 어쨌든 이렇게 이제 하고, 또 그 하루에 3사람 이상 사람을 만나라고 그러고,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지시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대개 보통은 한 4 내지 6주 되면은 많이 좋아져요. 많이 좋아져가지고, 아이고 교수님 이제 사람 살겠어요. 그러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또 나는 이제 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잠을. 우울증이 잠을 뺏어가니까 그렇게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막 수면제를 먹여갖고 막 재워. 근데 자고 나면 많이 좋아져요. 근데 또 어떤 환자는 또 수면제를 주면 그놈을 갖고 고민하느라고, 이걸 내가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왜 내가 이걸 먹어야 되냐, 먹다가 중독되면 어쨌거나. 그래갖고 고민하지 말라고 약을 주는데 약 때문에 고민이 하나 또 생겨 울어. 먹고 푹 자고 이제 그러면 많이 좋아져요. 근데 이 환자는 석 달이 지나도록 전혀 좋아지질 않아요. 석 달이 지나도.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아주 안타깝더라고요. 얼마나 고생되는지를 아는데 빨리 좋아져야 되는데 안 좋아져. 다른 스트레스가 있다냐 그러고 찾아봐도 없어. 근데 안 좋아져. 근데 하루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더라고. 교수님, 남편이 외도한 사실을 안 그 순간부터 오늘까지 잠시도 제 뇌리를 떠나지 않고 저를 괴롭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요. 아, 이거였구나.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아, 이거였구나. 그래가지고 그럴 때 그게 뭡니까? 그리고 물어보면 안 돼. 중요한 것을 이렇게 나오려다가 쑥 들어가 버려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기다릴 때도 이렇게 노래 보면서 기다리면 안 돼. 편안하게 해주면서 기다려야 돼요. 편안하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 하면은 고개를 끄덕거려 줘야 돼요. 고개를 끄덕거려야 돼요. 이 상담의 기법인데 이거 중요한 기법이요. 고개 헤드 노딩, 고개 끄덕거리는 거. 이거 사람은 누구하고 이야기할 때 말하는 사람은 3가지 불안을 갖고 말해요. 첫째는 혼나지 않을까, 비난 듣지 않을까. 아이고 그런 것을 갖고 고민하고 앉았네. 아이고 의지도 약해갖고 인간이 이런 비난을 들을까 봐서 걱정하면서 말해요. 2번째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산만큼이나 큰데 상대방이 내 말을 이해할까? 이해하지 못할까 봐서 걱정해요. 불안해. 3번째는 지루할까 봐서 아이고 재미도 하나도 없네. 그냥 에이 지루한 인간 만났네. 그냥 그럴까 봐서 걱정하면서 말이에요. 나도 지금 이 3가지 불안을 갖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불안을 싹 제거해주면 편안해지겠죠. 그러면 말이 술술술술 나온다고. 대화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 불안, 세 가지 불안을 일시에 없애줘 주는 것이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예요. 한번 해봐요, 고개를. 옳지, 옳지. 지금도 내가 보니까 강의하면서 보니까 잘 끄덕거리는 사람이 있고 절대로 안 끄덕거리는 사람이 있네. 이게 집안 내림이요, 이것이. 예. 집안이 대화를 잘하는 집안에 자란 사람들은 이게 잘 돼요. 근데 대화가 안 되는 사람, 집안 출신들 이게 안 돼.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버지 생신이나 명절 때 막 전국에서 막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그랬을 때 막 이 방에서 한 뭉탱이, 저 방에서 한 뭉탱이 막 형부 형 보고 웃고 막 그런 집안 출신들은 고개를 잘 끄덕거려. 근데 이런 집안이 문제예요. 전국에서 막 가족들이 다 모였잖아요. 근데 전부 테레비 봐. 그러다가 엄마가 자 맛있는 거 먹자 그러면 막 먹어. 막 먹어. 그리고 과일도 먹고 이제 차까지 다 마시면 가족 중 누군가가 이렇게 말해. 차 맥히기 전에 가지. 이런 집 출신들은 고개가 안 끄덕거려져요. 대화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런 사람 연습이 필요해. 고개 끄덕거리고. 한번 해봐요. 자, 시작. 옳지. 옳지. 그렇게 해준 거,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하고 대화할 때도 이걸 잘해야 돼요. 근데 대개 엄마들 보면은 자녀하고 대화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엄마가 말한 정답 말한가? 그러면 안 돼요. 마음 놓고 자기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도록 해주는 것이 좋은 대화하는 엄마요. 고개를 끄덕거려 줘야 돼. 고개를. 그 한 가지만 더 가르쳐 줄게. 말하는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방법. 첫째, 고개 끄덕거리기. head nodding. 두 번째, vocalization. 소리 내주기. 이제 방금 오 그랬죠.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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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예. 나는 주로 이걸 해요. 예. 환자하고 대화할 때 고개 끄덕거리면서 그러면 막 꽉 울어요. 환자들이. 울어요. 그리고 돈 내고 가. 그러고 나서 막 인생이 달라져요. 예, 이혼하려고 하던 사람 이혼 안 하고, 우울했던 사람이, 불안했던 사람 막 공황장애 같은 그런 것들이 막 풀리고 해결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개 끄덕거리게 하고, 이거 보컬리제이션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중요한 기법 가르쳐 줬어요. 얘들하고 대화할 때 그거 해줘야 돼요. 끄덕거리죠. 아 그랬냐? 이렇게. 예. 자 아까 그 부인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그 부인이 이제 남편이 바람 피운 그날부터 그걸 안 날부터 지금까지 잠시도 내리를 떠나지 않는 생각이 뭘까 궁금했지만 나는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이렇게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그거는요 그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근데 이분이 눈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어요. 자기 눈이 와이셔츠 단추구멍만 하대요. 그러니까 눈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는데 그거는요 그러더니 고녀는 눈이 클 거다. 고녀이 누군지 알겠죠? 고녀는 그래서 남편한테 그 사실 안 그 당시에 그랬대요. 기어이 내가 만나야 되겠다고 그랬대요. 남편이 그거 만날 필요도 없다고. 뭐 그런데 기어이 자기가 주장을 해서 만날 날짜를 잡았답니다. 근데 그날이 가까울수록 이상하게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도저히 못 견디겠대요. 그래서 하루 전날
캔슬해버렸어요. 약속을 취소해버렸대요. 더러운 것 안 만난다고. 근데 나한테 그러더라고. 더럽다는 것은 핑계고요. 표면상 이유고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그래. 그게 뭐였냐면 진짜 권현이 눈이 크면 나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열등감에 빠지면요, 논리가 아주 단순 논리에 빠져요. 눈이 크면 공주고 눈이 작으면 무술이. 딴 것은 안 보여. 돈 받고 몸 파는 그 술집 가시랑년 눈이 크거나 말거나 왜 이 부인이 이렇게 영향을 받아야 되냐고. 이 열등감의 심리요. 그때 내가 알았어. 아,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구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이런 것을 문제없이 건너갈 수가 있구나. 그걸 알게 됐어. 그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자존감이란 게 뭐냐면 이만하면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게 자존감이거든. 한번 해봐요. 이렇게. 자, 자기를 껴안고 다독거려 줘봐. 자, 따라서 해봐요. 이만하면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옳지. 한 번 더. 옳지. 그 책 읽는 것 같이 하지 말고 진짜로 자기에게 말해줘 보세요. 시작. 옳지. 또 엄마들은 이렇게 말하세요. 이만하면 나도 괜찮은 엄마야. 옳지. 다 시작. 옳지. 이게 자존감이거든. 이게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스트레스를 당하더라도 우울증 같은 거 잘 안 빠져요. 그리고 치유할 때도 이것이 회복되면은 빨리 치료가 돼요. 네. 그래서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자존감이. 그런데 이제 오늘 내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왔어요. 자존감이 무엇이고 어떻게 생기는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그러면 자녀들의 자존감은 어떻게 하면 높여줄 수 있는가? 그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예. 자, 이제 슬라이드를 봐야 되는데, 자리를 이쪽에서 이 슬라이드가 안 보이죠? 슬라이드가 중요하니까. 아, 이쪽에 있어요? 그래요. 자, 이게 이제 내가 쓴 책이에요. 스펙보다 중요한 내 아이의 자존감, 이 책이에요. 여기 보면은 그 저자가 두 명이죠. 나하고 이인수라고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도 정신과 의사예요. 그래가지고 내 아들하고 공동 저자 책을 썼어요. 이거 드문 일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 그러고 싶죠? 그래서 이 책이 오늘 강의 시간이 짧아서 다 말하지 못하는 거, 그것을 이 책을 보면 이제 보충할 수 있어요. 스펙보다 중요한 내 아이의 자존감. 자, 근데 자존감이라는 것이 엄마의 자존감이 아빠의 자존감이 애한테 대물림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EBS에서 이 강의를 했거든요. 대물림하는 자존감. 그러니까 엄마가 열등감이 심하면 아기가 열등감이 심해요. 엄마가 자존감이 높으면 엄마 애들도 자존감이 높아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것을 열등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엄마의 애들은 자존감이 낮아. 그러니까 애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엄마가 자기 자존감을 높여야 돼요. 근데 엄마 자존감은 그대로 놔두고 애기 자존감 높인다고 막 해봤자 안 된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자신의 자존감 문제를 많이 생각해야 돼요. 자존감 문제를. 여기도 지금 나오잖아요. 이 자존감이 낮은, 이렇게 낮은 엄마들의 애는 자존감이 낮고, 자존감이 높은 엄마의 애들은 자존감이 높잖아요. 그래프에도 나와요. 연구에서 나왔어. 내가 보스턴에 강의를 갔어요. 미국의 보스턴에. 쉬는 시간에 어떤 엄마가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이제 중학생 아들이 학교도 안 가고 막 아버지한테 으릉대고 달라들고, 나 같은 쓰레기 같은 놈은 그 살 가치도 없다고 그러고 막 죽는다고 그러고, 중학생인데 근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애가 이렇게 된 것은 지 아버지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열등감이 심한 분이에요. 근데 뭔 열등감이면 집안 열등감이 심해요. 집안. 이 열등감도 종류가 많거든요. 예, 눈에 대한 열등감 같은, 이렇게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저 학벌 열등감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고, 예, 그리고 또 집안 열등감. 우리 집안은 농사꾼 집안이야. 뭐 우리 집안은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야. 막 이런 열등감. 내놓고 보잘것없는 집안이야. 이런 열등감. 그런 여러 가지 열등감이 있는데, 이 아버지는, 아이의 아버지는 집안 열등감. 아버지가 가난하고 알코올 중독자고 노름꾼이고 막 그 열등감이 심했어요. 그러나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인류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졸업한 다음에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대기업에 들어가도 열등감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어갖고는 내 이 열등감에서 못 벗어나갔거나 그래갖고 사표 내버리고 아들 하나 데리고 부인하고 같이 미국으로 그 이민을 가버렸어요. 이민을 가가지고 세탁소를 해가지고 막 큰 성공을 했어요. 굉장한 부자가 됐어요. 굉장한 부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열등감은 해결이 안 되는, 자존감이 올라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신과를 처음 할 때만 하더라도 이 열등감이라는 것은 장애자들이나 출세를 못한 사람들이나 그런 그 가난한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이 열등감이 있고, 부자가 되거나 출세를 하면은 그것이 회복될 줄 알았어요. 근데 정신과를 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열등감 문제는 자기 마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외적 조건이 좋아진다고 그래서 열등감이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 이 애 아버지도 그랬어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막 세탁소에서 막 굉장히 브랜치를 만들고 막 미국의 최고로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집도 막 엄청난 좋은 집에 살고 막, 그런데도 열등감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쓸모없는 놈은. 그리고 누가 내가 세탁소 하는 것을 알까 무서워요. 세탁소 부끄러울 것이 없고 또 세탁소 기업이 돼가지고 엄청난 성공을 했는데, 내가 세탁소 하는 것을 남들이 아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온통 아들한테만 이제 자기 열등감을 해소하는 도구로 아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너는 하버드 가라, 너는 하버드 가라, 막 하버드 의대 가라, 막.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공부를 잘했대요. 근데 중학교 가면서부터 반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버드 가야 됩니까? 왜 내가 의사가 돼야 됩니까? 그리고 아버지한테 달라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한테 이렇게 대들면 애들이 이렇게 아버지한테 난 아버지 생각이 다릅니다. 그럴 때 좋은 아버지들은 반가워해야 돼. 왜냐하면 자기 세계가 생겨야지 독립적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아버지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말은 자기 세계가 생겼다는 얘기죠. 자기 아이덴티티가. 이건 반가운 일이야. 왜냐하면 그래야지 아빠가 죽고 난 뒤에도 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반가운 이야기거든. 근데 열등감이 심한 아버지들은 그럴 때 화가 나요.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왜 의사가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애비가 세탁소나 함께 애비를 안 베냐? 그래갖고 막 두드러 패고 막 무시당하니까 얼마나 분노가 올라오겠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애가 힘이 없을 때는 맞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버지보다 덩치가 더 크대. 중학생인데. 그러니까 막 아버지한테 막 대들고 막 그러더니 나중에 나 같은 놈은 폐륜하다. 그러면서 학교도 안 나가고 막. 아버지의 열등감이 아들의 열등감을 만들고 있죠. 이게 대물림하는 거란 말이에요. 대물림. 그러니까 이걸 치료를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네, 치료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자존감이라는 게 뭐냐?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기 가치감이 자존감이요. 이만하면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아까 그랬죠? 그게 자존감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인관계를 할 때 남들이 나를 좋아할 거라는 상상을 해요.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도 나를 좋아할 걸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가령 다이아몬드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왜 좋아하냐면 다이아몬드는 가치 있는 거니까. 근데 깨진 콜라병은 아무도 안 좋아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쓰레기니까. 무가치한 쓰레기니까.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나는 쓰레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 지금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지금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지금 옆에 사람이 자꾸 신경이 쓰일 거예요. 아까부터 지금. 어떻게 신경 쓰냐면 내 옆에 앉은 사람이 내 옆에 앉은 것을 지금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이 저쪽으로 외면이라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시작했구나. 저쪽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다. 저 쌍꺼풀 옆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굉장히 신경을 쓰니까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야. 그냥 가는 데마다 그냥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한테 신경이 써지네 이제 막. 그래갖고 내릴 때 동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 그렇게 신경이 써지니까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돼버려요. 극도로 피곤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남이 나를 싫어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쓰레기니까, 내가 쓰레기니까. 대인관계에서도 이게 그냥 나타나는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가령 며느리가 있다 그래요. 며느리가 있다. 시어머니한테 혼났어. 너는 음식도 못하고 도대체 뭘 배워갖고 시집을 왔냐? 가정교육을 뭘 배웠어? 이런 말을 들었다 그래요. 그럴 때 자존감이 높은 며느리하고 낮은 며느리가 반응이 달라. 자존감이 높은 며느리는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어머님이 지금 나를 몰라서 그래. 차츰 나를 알게 되면 나를 좋아하실걸? 이런 생각을 해요. 자존감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반응도 긍정적이에요. 어머님, 제가 직장 생활하느라고 음식 만드는 걸 못 배웠어요. 어머니 가르쳐 주세요. 제가 열심히 배울게요. 그리고 신랑이 좋아하는 음식도 가르쳐 주세요. 이런 며느리를 미워할 시어머니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자존감이 낮은 며느리요. 네. 자존감이 낮은 며느리는 아무도 나 같은 거 좋아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시어머니한테 혼났어. 음식도 못하고 뭘 배워갖고 시집을 하냐. 그냥. 이런 말을 들은 순간에 자존감이 낮은 며느리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어머님이 드디어 나를 알기 시작했구나. 이런 며느리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네 하실 거야.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시어머니 만나기가 무서워요. 이 시어머니 슬슬 피하고 시댁 행사하면 뼈아들고,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점점 멀어지죠. 이게 시어머니하고만 그러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자세히 따라가 보면은 대학생 때도 그랬고, 동아리에서도 그랬고, 친구들하고도 그러고, 심지어 남편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나같이 눈이 와이셔츠 단추구멍만한 나하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인내심이 필요할까. 아마 틀림없이 쌍꺼풀을 그리워하고 있을 거야. 이러니까 남편이 태도가 조금만 눈치가 달라도 막 굉장히 불안해진다. 이게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비극인데, 그게 가치감 때문에 그래요. 가치감. 이만하면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래야 되거든. 자, 다시 한번 해요. 자, 자기를 껴안고 다독거려 주세요. 자기 자신을 다독거려 주고, 이만하면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시작. 옳지. 한 번 더 시작. 이만하면 나도 괜찮은 엄마야. 시작. 옳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아주 잘했어. 잊지 말아.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이게 없으면 전혀 행복하지 못해요. 내가 지금까지 40년간 치료한 환자 중에 제일 부자 환자는 자기 재산이 얼마였냐면 8천억. 나는 실감도 안 나더라고. 근데 딱 한 번 실감 난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외국에 계약하러 가는데 비행기를 1등간 타고 가. 1등간. 미국까지 한 이카노미 3등칸은 150만 원 정도 한다 그러면 2,500만 원이 돼. 1등칸은. 그런 사람이 나한테 왜 왔냐면 자기 삶 속에 해피네스, 행복이라는 단어가 없대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없대요. 그리고 늘 초조하대요. 왜 초조하냐면 이 재산이 날아가려면 한순간에 날아가는데, 그 날아가면 나는 거지가 되니까. 8천억 부자가 거지가 될 때를 걱정하고 앉았더라니까. 이게 내가 아까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외적 조건에 의해서 자존감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기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기한테 이 말을 해줘야 되거든. 이만하면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 나는 거지야, 나는 쓰레기야, 이런 말을 자꾸 자기에게 하니까, 그러니까 해피니스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자신감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감이 없어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는 실패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입니다. 실제 능력은 굉장히 뛰어난데 자기가 자기에게 주는 점수는 낙제생이에요. 가령 핸드폰을 잊어버렸다고 그래요. 핸드폰을. 그걸 찾으면서 이제 사람은 자기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자기하고. 근데 자신감이 있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핸드폰을 찾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핸드폰 지가 발이 달렸어? 어딘가 있겠지 뭐. 그러면서 찾아. 자신감을 갖고 찾아.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핸드폰 절대로 못 찾는다. 아무리 찾아봐라 핸드폰이 나오는가. 서랍을 열죠. 서랍을 핸드폰 찾느라고. 그러면 마음속에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거 열어볼 필요도 없다. 그래도 안 열 수 없잖아요. 그럼 열어봤는데 실제로 핸드폰이 없죠? 그러면 비난해요. 책망해요. 거봐, 없다고 했잖아 내가. 이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내면 세계의 이야기예요. 이게 참
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존감을 회복해야만 자신감이 돌아와요.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예. 자, 그런데 이 자존감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그거를 정신분석에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 보니까 자존감이 되게 사람들은 사춘기 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더 어릴 때, 3살 이하 깐나이 때부터 시작돼요, 이것이. 애들이 막 태어나면 자기가 이쁜 애인지 미운 애인지 모르죠. 근데 자기가 이쁜 애인지 미운 애인지를 알려면 거울에다 비춰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거울이 엄마 거울이 최초의 거울이라는 거죠. 엄마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예쁜 아이 모습이면 아, 나는 이쁜 아이구나. 이 높은 자존감이 시작된다는 거죠. 엄마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일그러지고 못난이면은 아, 나는 미운 아이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엄마가 굉장히 중요해요. 엄마가. 애가 엄마를 보고 빵긋 웃으면 엄마들은 막 이뻐갖고 뭐 어쩔 줄 모르죠. 막 우리 새끼 이쁜 새끼 엄마 보고 웃네 막 그러고 막 어쩔 줄 모르고 이뻐해. 그런 엄마를 보면서 애는 아, 나는 예쁜 아이구나. 그 자화상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자존감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엄마들은 외출하면 막 애가 눈에 밟히죠. 그러면 만사를 제쳐놓고 막 뛰어가가지고 애기 보자마자 막 껴안고 임 뽀뽀하고 막 엄마는 우리 새끼 보고 싶었는데 엄마 보고 싶었지 막 그러면 아이는 그런 엄마를 수백 번을 보면서 엄마는 나하고 있으면 좋은가 봐 이렇게 되죠. 이게 자존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이제 누구를 만나지? 가령 유치원 갔을 때 유치원 가서 엄마 손잡고 유치원 갔는데 유치원 선생님이 나타나면 금방 선생님하고 친해지죠. 왜 그럴 수 있느냐면 엄마가 나를 좋아하고 나하고 같이 있으면 좋아했던 것처럼 선생님도 나하고 있으면 좋아할 거야. 이러니까 그냥 친해져서 막 장난가고 놀고 그냥 엄마 잘 떨어지죠. 근데 문제는 이제 엄마 거울이 깨진 거울일 때가 문제단 말이에요. 애가 엄마를 보고 빵긋 웃어도 엄마가 외면해버려. 엄마 품에 막 파고 들어가면 콱 밀쳐버려요. 꼴도 보기 싫은 것이 그냥 지 애비를 닮아갖고 그냥 눈에 배들 말아라. 눈에 배들 말아. 저리 가거라. 그러면 아이는 그런 엄마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은 미운 아이죠. 아, 나는 미운 아이구나. 엄마는 나하고 있기가 싫구나. 이게 낮은 자존감이 돼. 그러면 그런 아이는 유치원에 가면은 엄마를 못 떠나요. 선생님도 우리 엄마가 나를 싫어했던 것처럼 나를 싫어할 거야. 이렇게 되니까. 이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이 되어가지고 높은 자존감을 가진 아이는 자꾸 그 핵이 커가면서 높은 자존감으로 성장을 하는데 낮은 자존감, 열등감에 빠진 아이는 그대로 그것이 낮은 자존감으로 마음이 자리를 잡는다는 거죠. 근데 다행히 3분의 2는 치료가 돼요. 우리는 많은 거울을 갖고 있잖아요. 엄마 거울도 있고 아빠 거울도 있고. 예. 엄마 거울도 있고 아빠 거울도 있고 여러 가지 거울이 있는데 친구 거울도 있고 학교 선생님 거울도 있고 선생님 거울이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 거울이. 근데 그 거울에 엄마 거울에는 내가 일그러져 있었는데 선생님 거울에 비치니까 이쁜 아이네. 그러면서 이게 수정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경험을 자꾸 하면서 더군다나 이제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굉장히 인정해주고 내 모습을 비춰주죠. 아, 나도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이제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3분의 2는 치유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3분의 1이 문제예요. 3분의 1이.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에 대한 평가가 낙제점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이만하면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 말할 때 마음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야. 이만하면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랬을 때 마음속에서 뭐가 괜찮아? 자존감이 낮은 사람. 자기가 지금 자기에게 주는 점수를 부정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대개 그 자존감의 뿌리가 어디서 오느냐면 어릴 때 엄마가 나에게 준 점수, 아빠가 나에게 준 점수를 아직도 내 점수로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다고 말해요. 이제는 이렇게 컸으니까 어른으로서 나에 대한 점수를 객관화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어릴 때 엄마가 준 세발 자전거를 아직도 어른이 되어서도 타고 다니고 있을 때 그럴 때 문제가 된다. 이제는 치유는 뭐냐? 그렇기 때문에 치유는 그 세발 자전거를 던져불고 하다못해 티코라도 타고 다녀야지. 이제 나에 대한 나의 평가를 새롭게 해야죠. 그래야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없이 돈만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해서 치유가 되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난 CEO들도 많이 치료받았어요. CEO들도 연봉 막 몇 억씩 받고 그런데도 전혀 해피하지 않아요. 그 치유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게 밖에 있는 나가 문제가 아니라 안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내가 문제죠. 마음속에 있는 나는 어릴 때 어머니의 영향과 아버지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거죠. 이걸 나는 마음속의 아이 개념이라고 설명해요. 마음속의 아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나 엄해가지고 막 그 매질을 많이 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아요. 어머니가 너무나 막 그 엄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너무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집안. 애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부모의 요구에 만족을 못 시켜. 그때마다 아이는 불량품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한테 명품 되라 가는데 나는 불량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자존감이 낮아진다. 한 CEO는요, 형이 그렇게 똑똑하고 공부를 잘할 때 막 대대장하고 막 학교 다닐 때 항상 1등이고 아버지 사랑이 온통 형한테만 가요. 자기도 막 죽자 사자 공부를 해갖고 한번 1등을 했대요. 그래갖고 막 빨리 집에 가고 싶어갖고 막 달려와서 오니까 아버지가 서재에 신문을 보고 계실 때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빠 나 1등 했어요 그랬대. 그러면 아버지가 막 그러냐? 뭐 이런 반응을 보일 줄 알았대. 기대를 했대요. 근데 아버지가 신문 계속 보면서 자만하지 마. 나이 50이 다 된 CEO가 그 말을 하면서 아이처럼 펑펑 울더라고. 이 마음속에 그 실망한 아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존감이 올라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들이나 자제분들 중에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것을 설교를 하고 자녀들에게 요구하냐. 교장 선생님 애들도 그래요. 교장 선생님. 또 소위 흔히 뼈대 있는 집안 그놈은 뼈대 때문에 이게 이제 낮은 자존감, 열등감에 빠져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열등감은 쇠사슬로 자기를 꽁꽁 묶어놓고 큰 자물쇠 채워놓고 열쇠를 꽉 쥐고 안 내놔 또 확 풀고 자유롭게 되면 얼마나 행복할 텐데.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무의식 중에 이렇게 하니까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런 강의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지금 아직도 세발 자전거를 타고 있지 않는가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한 여자 의사가 있었는데요. 이 여자 의사는 열등감이 심해요. 눈에 대한 열등감이 심해요. 눈이 새우젓만 하대, 자기 눈이. 나는 그렇게 큰 새우젓을 본 일이 없어, 나는. 근데 한 번은 친구하고 점심을 먹으러 갔대요. 한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김을 젓가락으로 이렇게 들었는데 김이 2장이 따라 올라와서,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밥 먹다 보면 꼬스르반 김 2장 한 입에 칵 먹고 싶은데 막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친구 눈치가 보여지더래요. 자기가 김을 2장을 한꺼번에 먹으면 친구가 이렇게 욕할 것 같더래. 눈도 작은 것이 김을 2장씩 먹고 앉았네. 한 장을 슬그머니 띄어서 내려놓고 한 장만 먹었답니다. 너무너무 억울해서 집에 와서 김통을 꺼내갖고 석 장씩 여러 번 먹어버렸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 여자 의사한테 김은 한 장씩만 먹어, 그럴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또 그렇게 말해도 나는 석 장씩도 먹는데 그런다고 뭔 문제가 생기겠어요. 혼자 이렇게 쫄아갖고 혼자 자기 마음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어디 가서 하겠어요. 여자 의사가 아무도 몰라, 자기만 알아. 이게 심리적 현실이다. 우리 정신 분석에서는 이것을 psychological reality, 심리적 현실이라고 그래요. 겉으로는 여자 의사지, 그럴듯한 여자 의사, 내면을 보면 꽉 쫄아갖고 김도 마음대로 못 먹어. 이렇게 살게 되는 이유가 유년기에 생긴 그 자기 점수를 아직도 못 버리고 여자 의사가 되었는데도 그 점수를 계속 자기 점수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고쳐야 돼요. 자기가. 남은 못 해줘요. 네, 자기 점수.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어. 이렇게 자기에게 말해줘야 돼요. 따라서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어. 한 번 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어. 남의 최선 말고 그것이 최선이야 그런 소리 말고 나로서는 최선이었다. 정말 죽고 싶은 순간도 있었죠. 너무너무 고독하고 외로운 그런 순간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때 그런 짓 안 하고 뛰어내리지 않고 여기까지 살아온 나를 내가 보듬어 줘야 된다. 그래, 완벽하지는 않지. 인간이니까.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이렇게 자기를 받아줘야 돼요. 근데 이러지를 안 하고 인간아, 쓰레기 같은 인간아, 누가 너 같은 걸 좋아하겠니? 그것을 인생 최선이라고 살았냐? 죽어라, 죽는 게 낫겠다, 이 한심한 인간아. 이런 식으로 막 자기를 막 내려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참 소중한 존재들이거든요. 우리 손에 있는 이 지문이 있어요. 이 지문은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있는데 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은 딱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어요. 지구상에. 여러분이 살다가 어느 날 죽으면 거기까지가 인생의 끝이다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인생이고, 더군다나 우리는 크리스천들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지구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독특한 계획이 있어서 보내신 거거든. 모조품이 없어. 모조품이 딱 한 사람 이루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이 있어서 여러분 자식들에게 여러분은 유일한 엄마예요. 그런 자기의 가치를 자기가 알아야 되는데 자기 가치를 막 무시해요. 막 한심한 인간, 무능한 인간 막 그러면서 이걸 중지해야 된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어. 이만하면 나도 괜찮은 존재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야. 이렇게 자기를
수용해 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심리적으로. 엄마가 이 과정을 통과해야지 그 다음에 애들이 그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회복하고, 아빠가 이 과정을 통해서 자존감이 회복돼야지 애비가 세탁소 한다고 이 소리가 안 나온다고. 그래야지 애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고 자존감 있는 아이들로 자랄 수가 있게 된다. 자유. 이 감옥에서부터 막 해방된 죄수가 막 환호성을 지르고 있죠. 저 감옥을 누가 만들었냐면 자기가 만든 감옥이에요. 아까 보세요. 여자 의사 그 김 못 먹죠. 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지. 근데 그것을 벗어버리고 나오는 것은 심리적인 자유를 찾는 것. 심리적 감옥, psychological prison. 심리적 감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은 자기가 자기에게 허용해 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남들은 몰라요. 남들은 오히려 부러워하지. 여자 사는 게 얼마나 좋겠냐 그러고 부러워하지. 자기가 해야 돼. 자기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어. 자, 시작. 금방 외워버렸네. 천재들이야. 꼭 기억해둬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어. 이만하면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감사. 20분까지 끝내라고 그랬죠? 그래 조금. 엄마가 참 중요해요. 엄마가. 나는 정신 분석학자인데요. 우리나라에 나 같은 교육 분석가가 5명밖에 없어요. 나는 이 분석가가 되기 위해서 런던에서 공부하고 샌디에고에서 공부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분석가가 됐거든요. 여러분 중에 분석가 처음 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정신 분석가가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인간의 내면 세계 무의식으로 내려가니까 그런 치료를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거의 매일 환자를 만나면 무의식이 내려가죠. 거기에 모든 공황장애, 우울증, 정신분열 모든 병의 원인이 그 무의식에 숨어 있어요. 그걸 찾아내면은 치료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무의식에 내려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마음의 깊은 속마음이 들키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거기에가 숨어 있다고. 그 일을 하는 게 정신분석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 환자들이 무의식에 내려가 보면 가장 자주 만나는 인물이 하나가 있어. 그 인물이 누구냐면 엄마예요. 그 엄마도 지금 엄마가 아니고 지금 엄마는 이빨 빠져갖고 할머니요. 근데 무의식에 들어가서 만나는 엄마는 어릴 때 이빨 짱짱 해갖고 막 큰 소리 꽝꽝 치고 막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했던 그 엄마가 무의식에 펄펄이 살아있어요. 이게 혼란스럽죠. 마음속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엄마는 젊은 엄마인데 실제 엄마는 힘 하나도 없는 늙은 엄마란 말이에요. 근데 나를, 내 자존감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의식 속에 있는 엄마예요. 근데 그 엄마를, 좋은 엄마를 가지고 있느냐 사나운 엄마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내면 세계가 달라진다. 성격이 달라지고. 굉장히 엄마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자식들에게 중요한 존재들인가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애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 방해가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과잉보호예요. 과잉보호. 과잉보호는 아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부모가 대신해 주는 것이 과잉보호거든요. 근데 이 과잉보호를 하게 되면 애들이 아주 나약해지고 그
열등감이 심해져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하면은, 예를 하나 들면, 오늘 내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 입학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문을 아주 밤 10시쯤 돼서 아들 공부방 문을 이렇게 열고 보니까 아들이 울고 앉았어요. 책상 앞에 앉아서. 깜짝 놀랐어요. 웬일이냐? 그러니까 숙제를 다 안 해놓은 거예요. 숙제를 안 해놓고는 다른 애들 같으면 숙제 안 해놨어도 그냥 잠 오면 잘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은 날 닮아갖고 완벽주의요. 그래서 숙제를 못하고는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피곤하니까 막 졸리지. 선생님이 너무했더라고. 숙제를 너무 많이 내놔서. 졸리기는 하고 숙제는 걱정되고 그런 게 울고 앉아서. 그때 나는 유혹을 느꼈어요. 마음속에서. 왼손으로 확 써줘 버려 그냥. 그때 내가 왼손으로 써주면 과잉보예요. 짠한게 그냥. 그렇게 안 했다고. 아빠가 부를게 받아 써. 그리고 이제 부르면 이제 받아 쓰다가 졸아요 또. 그러면 자 우리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올까? 그리고 이제 부엌에 가서 이제 맛있는 거 먹고 자 또 시작하자. 그래. 마침내 12시쯤 돼가지고 숙제를 다 했어요. 숙제를 다 끝냈을 때 우리 아들이 기지개를 탁 켰는데 이렇게 보니까 씩 웃으면서 기지개를 켜고 있어요. 그거는 자기 힘으로 어려운 과제를 해결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미소예요. 만약에 내가 왼손으로 써줘 버렸다면 이 즐거움을, 이 행복함과 성취감을 아빠가 뺏어간 것이 되겠죠. 근데 이런 경험을 한 아이들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것을 통과하면 단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져요. 그러니까 살면서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돌파하는 추진력이 된다고. 근데 왼손으로 써줘 부르는 분모를 갖고 있는 애들은 어려운 문제가 땅 부딪히면 엄마 표정 살펴요. 아빠 표정 살펴요. 이분들이 안 도와주면 그때부터 울고 원망하고 나 같은 놈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근데 과잉보호하는 그 엄마들을 보면 어떤 엄마들이냐면 자기 불안이 많은 엄마들이에요. 애가 얼마나 힘들까, 우리 새끼가 얼마나 불안할까, 엄마가 해줘 볼게, 걱정 마. 이렇게 되면은 과잉보호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한 템포만 참아주라고. 지가 하는 데까지 하도록 기다려주고 정 어려울 때 도와주더라도. 이 과잉보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과잉보호가 우리나라 그 애들 양육에 굉장히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나는 11남매 중에 9째예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과잉보호 할래야 할 수가 없어. 근데 지금은 둘이나 하나잖아. 근데다 엄마들이 요즘 엄마들은 옛날 엄마들에 비해서 얼마나 똑똑해요. 교육도 많이 받았지. 그러니까 그냥 과잉보호를 하게 돼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버지 역할에 대해서 이 정신분석에서도 별로 관심을 안 가졌다가 최근에 와서 이게 굉장히 관심사가 됐어요.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남자아이들이 남성이 되기 위해서는 아빠의 남성다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지 남성이 돼요. 고추만 달고 나온다고 남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분은 정신과 외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주 예쁜 처녀가 들어오더라고. 머리를 이렇게 착 한 데다가 하얀 그 토끼털 같은 쇠타를 입었는데 막 젖가슴이 막 이렇게
까만 미니스커트에다가 부츠를 신고 탁 들어오는데 키가 1m 70이 넘더라고. 딱 들어오는데 굉장한 미녀가 들어와. 정신과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미모예요. 그래서 나는 그 누나가 동생 약지로 온 줄 알았어. 차트를 본 게 남자였기 때문에, 21살 남자이기 때문에 누나가 동생 약지로 온 줄 알고, 동생은 안 왔습니까? 그랬어요. 어찌 안 옵니까? 그러고 물으니까 전데요. 그래. 왜 왔냐면 트랜스젠더요. 그래갖고 군대 영장이 나왔을 때 이제 내 진단서가 있으면 군대를 빠지거든. 면제가 되거든. 이 진단서 끊으러 왔더라고. 그래서 빨가벗기고 이제 신체 검사를 했죠. 뒤 막 젖가슴이 막 벗겨놓고 본 게 막 볼만해. 그냥 막. 아, 저 여성 호르몬을 사용. 너 에스트로겐 쓰지?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쓰지? 그때 1년 반 됐대. 여성 호르몬이라는 게 그렇게 신비로운 거더라고. 청년의 몸을 완전히 그냥 완벽한 처녀의 몸으로 만들고. 보니까 고추가 떡하니 달렸어. 트랜스젠더예요. 이게 왜 오느냐? 이게 왜 오느냐? 고추 달고 나는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서 아버지를 받아들여서 남성이 되는 건데, 고추는 달고 나왔는데 아버지를 안 닮고 엄마를 닮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아버지를 닮게 되느냐 하면은, 애들이 아버지를 닮거나 어머니를 닮는 것은 누구를 닮는 것이 더 좋은가? 아빠를 닮는 것이 더 강해지고 좋은 거라고, 남자가 되는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해야지 아빠를 닮거든. 근데 아빠가 집안에서 존재도 없어. 권위도 없고. 근데 엄마는 막 호랭이야. 찌렁찌렁해. 그러면 아들 입장에서는 아빠를 닮아봤자 뭔 목잘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를 닮아본다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게 호모섹스도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호모섹스도. 지금 호모섹스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아빠들이 권위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아빠들이 권위를 차지해야 돼요. 여기 보세요. 네? 엄마는 호랭인데 아빠는 호수애비잖아요. 아들은 엄마 앞에서 발발 떨고. 저 아들이 아빠를 닮을 의욕이 나갔어요. 아빠가 권위가 있어야 돼요. 아빠 권위를 엄마가 세워줘야 되거든. 엄마가. 애들 막 아빠가 나무래갖고 그래 그따위로 하면 안 돼. 알았지? 알았으면 가서 공부해. 그러면 이제 혼나고 이제 이만큼 아들이 입이 불어갖고 방에 들어간다고. 집 공부방에 보면은 엄마들이 대기는 뽀로 따라 들어가요. 그래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너 아버지 성질 네가 알잖아. 아버지는 갑자기 성질 더러운 놈 되어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아빠, 애들은 세상에서 인간이 가장 좋아하고 믿는 대상이 엄마예요. 겉으로는 그냥 달라들어 싸고 그래도 속으로는 제일 좋아하는 존재가 엄마야. 근데 엄마가 아빠를 존경해드리잖아요. 그럼 아빠 권위는 그냥 올라가. 아빠가 자기 권위를 자기가 올리려고 내가 말이지 막 이러면 자랑하고 앉았네. 근데 엄마가 너 아빠한테 혼났다고 삐지고 그러면 안 돼. 아빠가 너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얼마나 너를 예뻐하신다고. 이렇게 아빠를 아이들이 존경해드리게 그렇게 만들어야 돼.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아쉽네요. 자, 제일 중요한 것이 엄마 자신의 자존감 문제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어. 이렇게 자기 인생을 받아들이세요. 그 다음에 이만하면 나도 괜찮은 엄마야. 이렇게 자기를 인정해 줘야 돼.
이만하면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지 그 자존감이 애들한테 대물림 되어 가서 애들이 자존감이 높아질 수가 있다고. 예.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이제 스펙보다 중요한 내 아이의 자존감이라는 책을 사서 읽어보시면 거기에 좀 더 자세하게. 예. 감사합니다.